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먼저 미국 증시의 움직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지난 밤 사이에 또 한 번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했고요. 상승 탄력은 어제에 비해서는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3대 지수가 모두 강한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금리가 오르면서 금융주와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상승했던 것이 시장 상승의 주요 원동력이 됐고요. 또 지난주는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서 FDA에서 화이자 백신을 전면 승인한다든지 그런 백신과 관련된 호재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은 지속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밤 사이에는 존슨앤존슨의 이 부스터샷이 강한 면역 반응을 보였다는 내용도 있어서 이것도 역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자, 기업단에서도 접종을 좀 독려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 밤 사이에는 델타 항공에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직원들에게는 $200 정도의 벌금조로 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매기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업단에서도 여러 그 기업들이 자신들의 직원들을 접종시키려는 그런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역시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증시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는 그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지난 밤 사이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세한 내용은 마감 시황 전채린 앵커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장 마감 상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혼조로 출발했던 미국 증시는 장중에 약간의 탄력을 붙이면서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에 S&P 500 지수는 4,500포인트 선 고지를 한때 뚫어내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단 4포인트 정도 물러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늘로써 이렇게 5일 연속으로 S&P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사실 오늘 시장을 이렇게 상승시킬 법한 특별한 뉴스가 눈에 띄지는 않았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6일부터 이뤄질 잭슨홀 미팅을 두고 시장은 다소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전해지는데요. 다만 10년물 국채금리가 약 한 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1.345%까지 올라오면서 금리가 강하자 금융주들이 강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 안에서도 JP모건과 웰스파고가 2% 안팎의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섹터와 종목별 흐름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부를 켜줬는데요. 금융이 그 가운데서 1.2% 오르면서 지수 상승을 가장 크게 주도하는 모습이었고 그 뒤로 에너지주, 산업주들도 비교적 강한 모습을 연출해줬습니다. 기술 섹터는 전체적으로는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친 가운데 반도체주들이 그 안에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여줬는데요. 미국의 에너지부가 엔비디아의 칩으로 설계된 슈퍼컴퓨터를 구매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2%가량 상승부를 켰습니다. 또 웨스턴 디지털이 일본의 키오시아 홀딩스와 합병 논의를 가지고 있다. 이런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 역시도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드웨어 기업인 웨스턴 디지털의 주가 약 8%가량 뛰어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세일즈포스를 봐야겠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호실적 발표에 성공을 해줬고요. 특히나 전분기 대비했을 때 매출이 23%나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부분이 주목을 받으면서 현재 시간을 거래해서 약 3%가량 상승부를 켜주고 있고요. 또 다른 실적을 발표한 기업으로는 딕스포팅 굿즈가 있습니다. 월가 전망을 웃도는 호실적을 발표했고 또 거기다가 연간 가이던스 역시도 상향시켰습니다. 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 넘는 두 자릿수 성장을 보여줬고요. 마진율 개선에 성공했다라는 CEO의 직접적인 발언이 전해지면서 주가는 사상 최고치 수준으로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노드스트롬까지 확인해 보시죠. 2019년 대비 분기 매출이 6% 감소했다라는 다소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EPS와 매출이 모두 월가 전망치를 상회하면서 이 실적 자체는 호실적으로 발표가 되기는 했는데 투자자들은 2019년 대비 300베이스 포인트나 이 매출이 감소했다는 부분에 조금 더 주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장에서 17%라는 엄청난 급락세를 보인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실적 발표한 기업들 모두 정리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상품 선물 시장 흐름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인데요. 3거래 연속으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기름에 대한
대한 수요가 현재 팬데믹이 발발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이고요. 현재도 선물 시장에서는 배럴당 68달러 수준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 가격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금 가격의 경우에는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달러화의 상대적인 강세로 인해서 하락세를 띄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1,800달러 선을 반납한 채 현재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미국장 시황 소식들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지난 밤 사이 미국 증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애프터마켓을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스마트머니 추적팀 최진석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도록 하죠.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말은 계속 달린다. 보통 이제 우리가 말 달린다고 얘기할 때는 증시에서는 시장 더 갈 것 같다라는 이야기로 많이 통용이 되잖아요. 증시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달리는 말에 계속 올라타도 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와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 증시가 올해 이미 신고가를 50차례 이상이나 달성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된 좀 랠리 피로감이 있다라는 얘기도 일각에서는 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달리던 말이 올해는 계속 달릴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와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LPL 파이낸셜이라는 기관에 따르면요. 지난 이 화요일에 50번째 신고가를 달성한 S&P 500 지수가 올해 78회 신기록을 달성할 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1995년에 77회가 최다였는데 거의 넘어서는 그런 기록이 기대된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8월까지 30차례 이상의 신고가를 달성한 해에는 남은 기간 동안의 상승 확률이 87.5%나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평균적으로 S&P 500 지수가 4.7% 추가로 상승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는 동기간 평균 상승률 3.6%를 앞선 데이터가 되겠고요. 그러면서 LPL 측에서는 증시의 추가 상승 여력이 존재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인 조정도 매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뭐 일단 계속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시장에서는 기업의 이익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시장의 상승은 계속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 계속 갖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오르고 올라도 계속 오르다 보니 그래도 너무 오른 거 아니야? 라는 생각과 함께 약간은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피로감이 발현될 시점이 점쳐지고 있을까요? 일단은 이렇게 신고가가 많이 나오는 것도 그렇지만요. 저희가 뭐 좀 잊고 살았을지도 모르겠지만은 S&P 500 지수 기준으로 전 고점 대비해서 5%의 조정도 지금 200거래일 넘게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지난해 11월 이후에 이 같은 5% 조정조차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해는 괜찮았는데 그렇다면 이제 내년은 이런 좀 의문점이 드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좀 장담을 못할 수가 있다라는 데이터도 나와서 함께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우존스 마켓 데이터에 따르면요. 이 50번 이상의 신고가를 기록한 해가 역사적으로 7번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평균적으로 연상승률은 23% 정도였다고 합니다. 올해도 S&P 500 지수가 뭐 한 19%, 20% 정도 올랐기 때문에 비슷한 성적이 뭐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신고가를 많이 작성한 그 다음에 신고가 평균은 25.5차례에 그쳤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상승률이 중요합니다. 마이너스 0.23%로 나타나면서 이렇게 기록을 많이 작성한 다음에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네. 이 기관에서는 또 분석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과거 데이터는 참고만 할 뿐 뭐 물론 안 맞을 가능성도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는 과거 데이터밖에 없지 우리가 미래 데이터를 참고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제 참고할 수 있는 통계 자료를 보다 보니 일단 오늘 말씀해 주셨던 이 두 기관에서의 그 전망은 일단 올해까지는 괜찮은데 이렇게 한 해 동안 너무 잘 달리다 보면 그 다음 해에는 약간 피로감이 반영되더라. 이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의 어떤 뭐 역사적인 흐름, 10년 이상의 그런 흐름을 보더라도 이 조금의 조정은 있었거든요. 네. 뭐 한 해 좀 부진한 그런 해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또 극복을 하면서 계단식으로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왔던 그런 또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뭐 한 해 정도 쉬어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굳이 나쁜 것은 네네. 아니다. 뭐 건강한 조정이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이멘트 모르시는 분 없을걸요? 혁신은 없었다. 근데 혁신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좀 위험한 거 아닌가요? 아니, 매번 근데 신제품 발표할 때마다 혁신은 없었대요. 그게 제가 그래서 구글에다가 혁신은 없었다를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검색해보세요. 뭐가 나오냐면 뭐 2015년, 2016년, 2017년 다 혁신은 다 없었대요. 애플이 그렇다고 나오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팀 쿡이 이제 CEO의 수장에 올라선 지 이제 정확하게 10년이 되는 해가 바로 올해입니다. 8월 23일, 그러니까 2011년 8월 23일에 팀 쿡이 CEO에 올라섰기 때문에 지난 23일이 정확히 10년이 되는 날이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CNBC에서는 만약에 팀 쿡이 이 수장으로 올라선 그 해, 그 날에 $1,000,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만, 뭐 120만 원 이 정도 되겠죠. 110만 원 정도. 자, 이 정도의 돈을 넣어놨다면 과연 지금은 그 가격이 얼마였을까라는 기사를 내놨습니다. 자, 그 금액은 아마 12,970달러가 됐을 것이다. 지금 우리 돈으로 따지면 뭐 1,500만 원 정도 되나요? 자,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10년 만에 주가가 13배나 오른 겁니다.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팀 쿡이 CEO를 맡은 이후에 팀 쿡은 애플의 기업 가치를 13배나 끌어올린 건데요. 같은 기간 동안 S&P 500 지수에 똑같이 $1,000를 투자했다면 그 금액은 4,659달러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 상당히 흥미로운 점은 자, 팀 쿡이 애플 CEO에 올라선 이후에 새로운 하드웨어 기기가 저도 많이 나온 줄 알았었는데 실제로 많이 안 나왔더라고요. 애플 워치 그리고 이 에어팟 이 두 가지가 새로운 제품군입니다. 아이폰, 아이패드, 뭐 맥 이런 것들은 스티브 잡스 때부터 있었던 것이고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왔던 것이고 새로운 제품군이 나온 거는 애플 워치가 2015년, 에어팟이 2016년 이 두 가지 제품밖에 없는데 이 두 가지 제품을 비롯해서 기존에 있었던 제품 세 가지 이것으로 기업 가치를 엄청나게 끌어올린 인물이 바로 팀 쿡이라는 겁니다. 자, 그가 애플의 CEO를 취임할 당시의 기업 가치가 3,644억 달러 정도였는데요. 이것을 2조 4,500달러까지 끌어올린 건데 2018년에 1조 달러를 처음 돌파한 이후에 2년 만에 2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2년 만에 또 한 번 기업 가치를 2배나 끌어올린 거고요. 자, 그만큼 엄청난 성장을 이룬 인물이 바로 팀 쿡이라는 인물인데 사실 요즘에는 비꼬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매번 신제품 발표할 때마다 뭐 혁신은 없었다. 이번 제품은 잘 안 팔릴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했던 사람들이 부끄럽게 할 만큼 애플은 제품을 잘 팔아왔기 때문이죠. 자, 이런 가운데 애플에 대한 시각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다른 그 빅테크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애플의 주가도 거의 사상 최고가 수준이긴 한데 그 탄력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애플의 시각은 어떨까요? 네,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9월 신제품 행사를 앞두고 애플의 주가가 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예전에도 타기간의 분석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네. 거기에 비한다면 좀 이 부진한 흐름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투자 의견 같은 경우에는 CFRA라는 기관에서 애플과 인텔이 중국의 이제 반도체 자립 노선에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분석을 제시를 한 게 눈에 띄었습니다. 왜냐하면 애플이 뭐 당장 이 반도체를 굉장히 많이 제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중국에서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높게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라는 그런 뉘앙스였는데요. 반대로 이제 반도체 장비주는 좀 수혜를 받을 것이고 메모리주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뭐 애플 관련된 최근의 투자 의견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팀쿡 취임 이 10년과 관련을 해서 CNET이라는 이 IT 전문 매체에서 세 가지 좀 크게 스티브 잡스와의 차이점을 기고를 해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네. 첫 번째로 이제 팀 쿡이 좀 더 정치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동성애라든지 아니면 뭐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는데 뭐 주저하지 않는다라는 점이 차이점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신제품이 많이 안 나온 거는 사실이에요. 네네. 하지만은 제품군을 스티브 잡스 대비해서 굉장히 세분화시켰다. 그렇죠. 우리가 뭐 아이폰 미니라든지 아이폰 프로 그리고 다른 하드웨어 제품에서도 다양한 제품을 저희가 이제는 살 수가 있는 상황이죠. 세 번째로 스티브 잡스의 어떤 서비스와 관련된 야심을 구체화시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뭐 구독 서비스를 확대를 한다든가 이런 생태계를 이용해서 더욱더 많은 이익 창출원을 좀 발굴하고 있다는 점에 일단은 팀 쿡이 스티브 잡스와 차이점이다라고 이 매체에서는 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애플에 대한 시각도 한번 들어봤고요. 이어서 다음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볼까요? 자, 백신 거부 멈춰라는 키워드인데 어떤 내용의 그 기사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요즘에 이제 인터넷에 뭐뭐뭐뭐 멈춰 뭐 네네. 이런 또 이 얘기가 있어서 이 부분을 이제 키워드를 선정을 해봤는데요. 이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의 완전 승인과 맞물려서 백신 거부를 이제 멈춰야 한다라는 그런 강력한 조치가 나와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이제 델타 항공에서 이날 백신 미접종 시, 그러니까 직원이 백신을 안 맞았을 시에 월 200달러의 추가적인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라고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같은 조치가 11월 1일부터 이제 발효가 된다라고 이 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보험료 외에도 백신 미접종자는 즉각적으로 실내에서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9월 12일부터는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추가적인 매주요? 네, 맞습니다. 추가적인 제한 사항도 이번에 공지가 됐습니다. 델타 측에서는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입원으로 수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더 받을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참고로 지금 델타항공 직원의 약간 75% 정도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백신 접종 비율이 우리나라가 한 24% 정도인가요? 그리고 미국이 한 52% 정도가 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분들은 최대한 빨리 백신을 맞으려고 하는데 저도 얘기 듣기로도 미국에서는 안티백서라고 해서 백신 접종을 안 하려고 하는 인구도 꽤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단에서도 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말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이제 델타 항공에서 너희 백신 접종 안 하면 벌금 매길 거야. 뭐 이 정도의 내용이네요. 자, 델타 변이에 따른 이제 코로나19 재확산 때문에 항공사들의 급한 상황이 좀 반영된 것 같거든요. 최근 업황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네, 항공사들이 이제 빨리 이 사업을 정상화시켜야 되는데 직원들이 백신을 안 맞아서 뭔가 제반 상황에서 좀 제한이 생긴다면은 더욱더 그게 차질을 빚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번에 완전 승인과 관련을 해서 좀 강력한 조치가 나온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업황의 추이를 보더라도 델타 변이 확산의 영향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요, 지난 8월 15일로 끝났던 주간에 미국 항공사들 간의 예약 수요가 2019년 대비해서 58.9% 감소한 수준이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전주에는 53.8% 감소였기 때문에 전주 대비해서 악화된 수치이자 그리고 4주 연속 이런 회복세가 둔화된 수치라고 합니다. 네. 또 5월 중순 이후에 최악의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다라고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날 또 아메리칸 항공의 CEO 같은 경우에도 이 업계 컨퍼런스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8월 매출이 사측의 내부 전망 대비해서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결국은 예약 수요에 좀 둔화를 견인을 하고 있으며 취소 건수도 그렇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다라고 실제 이 업황에 좀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5월 이후부터 항공주들의 주가가 사실 썩 좋지 못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하고 있었나 봅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세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키워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잘 나가는 기업의 비밀. 잘 나가는 기업의 비밀이 있고 이 비밀을 푼 기업들을 선택을 한다면 우리에게도 또 투자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번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유통주의 실적이 이제 실적 시즌 막판에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유통주들은 급등을 하고 또 어떤 유통주들은 또 급락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런데 급등한 기업들에게 좀 공통점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자, 요즘 리오프닝에 맞춰서 소매 유통 그리고 의류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의 실적과 주가가 상당히 좋죠. 어제 장 마감한 이후에는 딕스 스포팅 굿즈가 실적을 발표했고 딕스 스포팅 굿즈는 스포츠 및 레저 용품과 의류를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오프라인 매장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요즘 리오프닝이 되다 보니까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많이 샀던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내 백신 접종률 50% 넘어서고 있고 사람들의 바깥 활동이 많아지다 보니까 특히 골프 용품이라든지 아니면 스포츠웨어가 잘 팔리면서 호실적을 기록했다고 하고요. 주가도 당일 13% 정도 지난 밤 사이에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거 뭐가 잘 팔렸고 이런 것보다도 이들의 실적이 좋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픽업 서비스와 온라인 판매였다고 합니다. 뭐 픽업 서비스는 온라인으로 구매한 이후에 주차장에 방문을 하면 직원들이 직접 그 물건을 전달해주는 그런 온라인 거의 뭐 반 온라인 정도 판매가 되겠죠. 이런 서비스를 말하는 거고 온라인 판매는 뭐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고요. 자, 이 두 가지는 더 많은 매출을 일으키면서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략을 사용하는 기업들과 사용하지 않는 기업들의 극명한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기사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이 타겟이라든지 아니면 베스트바이 이런 기업들은 이런 픽업 서비스 그리고 온라인 그 주문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 때문에 부침은 약간 있었지만 타겟과 베스트바이 모두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 베스트바이의 경우에는 이 사상 최고가와 거의 한 1달러인가요? 뭐 몇 달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반면에 지난 밤사이 나왔던 노드스트롬의 뭐 실적의 경우에는 실적이 뭐 호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급락하기도 하는 이런 반대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기업들 중에서도 온라인과 픽업 서비스를 잘 살린 기업들은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리오프닝주들은 뭐 애초에 좀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뭐 지금 약간 늦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면서도 이처럼 온라인 판매라든지 아니면 그 픽업 서비스를 잘 하고 있는 소매 유통기업들은 지금이라도 또 투자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월가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뭐 리오프닝주라고 했을 때 하나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네네. 세부 섹터별로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이날도 이제 브랜드와 그리고 유통업체 간의 극명한 온도차가 있기 때문에 이를 좀 예시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노스트롬의 주가가 오늘 급락을 했죠. 근데 노스트롬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하지만은 경영진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라든지 아니면은 인플레이션 악재 등으로 인한 비용 부담 증가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일단 투자 심리를 조금 위축을 시켰고요. 그리고 JP모건 같은 경우에도 이 회사에 대해서 중립에서 이 비중 축소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했는데 현재 상황이 최상이다. 그러면서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이 이제 축소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딕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사에서 언급된 그런 전략들 외에도 팬데믹발 어떤 취미 활동, 더욱더 좀 사람들이 많이 하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이제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혼자 조깅을 한다든지 이런 수요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좀 늘어났거든요. 이런 거에도 수혜를 받았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우리가 뭐 유통몰과 브랜드도 따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브랜드별로 보더라도 얼마나 이제 팬데믹을 지나면서 효과적으로 전략 수정을 통해서 좀 변화를 모색을 했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결국은 주가가 앞으로도 좀 갈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노드스트롬과 이 딕스 스포츠를 직접 비교하기는 좀 어렵다는 게 그 말씀이신고요. 다만 그 공통된 의견은 비용 부담이 많으냐 적으냐의 차이는 좀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드스트롬의 경우에는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것이 부담이 됐다고 얘기를 한 것이고, 반면에 딕스 스포츠 경우에는 온라인 판매와 픽업 서비스를 함으로써 비용이 많이 감소했다라는 게 좀 핵심이기도 했었거든요. 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네. 부분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셔서 생각이 났는데, 이제 픽업 이 서비스나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온라인 배송을 늘리게 되면은 뭐 월마트도 그렇고 아마존도 원래도 그렇고요. 배송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죠. 맞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당일 배송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그 이제 넓은 땅덩이에서 하루 만에 배송을 하려다 보니까 배송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네. 근데 이제 타깃 같은 데서 픽업 서비스를 확대를 했을 때 왜 그런 시장의 반응이 좋았느냐의 또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픽업 서비스는 자신이 결국은 매장에 가서 픽업을 해오는 거기 때문에 네. 비용이 적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시장이 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저희가 4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스마트 머진 추적팀 최진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